조합하고 채권하고 비교 정리입니다. 보시면 일단 조합 설립인가인데 우리가 조합 설립인가 부분 할 때 이 부분도 되게 많이 헷갈리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도시개발 조합하고 그 다음에 뭔가 도시개발법이죠. 그리고 정비법이죠. 주택법이죠. 이 세 군데에서 우리가 조합이 나오거든요. 나올 때마다 이게 이 법에서 했을 때와 이 법에서 했을 때하고 자꾸 헷갈려요 이게. 그래서 그 헷갈리는 거를 한 번 정도는 정리를 안 해놓으면 계속 헷갈려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오늘 이제 정리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정리를 하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총 3개 법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조합 설립인가 할 때, 인가 받을 때 들어가는 부분이니까 한번 보도록 하죠. 보시면 첫 번째, 도시개발 조합이에요. 구성원, 토지 소유자, 도시개발 조합에서 토지 소유자 몇 명 이상이었어요? 몇 명요? 몇 명? 7명. 7명? 예, 그렇죠. 넣기 7. 행운을 빈다 해서 7명 이상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구성원이 도시개발조합 부분 조합 설립 인가 받을 때 토지 소유자 얼마? 7인 7명 이상 이렇게 되고 그 다음 보시면 그 다음 구성원들 보면 정비사업 조합에서 추진위원회 나오죠. 추진위원회는 위원장 포함해서 독수리 오영재 그래서 얼마에서? 5명 이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주택조합 기억나시죠? 조합은 예정 세대수의 몇 프로? 50% 이상이었고 몇 인 이상? 20인 이상이었어요. 20인 이상 이렇게 됩니다. 리모델링 주택은 이런 조건이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리모델링 주택을 제외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구성원에 대해서는 이렇게 숫자가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수치를 기억하고 계시면 되고 그럼 이제 이거 인가를 해서 올리면 인가해주는 인가권자입니다. 도시개발조합은 누가 인가해주죠? 도시개발은 무조건 누구예요? 지정권자. 도시개발은 무조건 지정권자예요. 모르겠다 그러면 그냥 질러보는 거예요. 지정권자. 그럼 맞아요. 지정권자예요. 물론 이 지정권자는 국장을 뭐죠? 제외한 지정권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국장이 지정권자가 되는 조건이 있죠. 국토개혁법 말고 도시개발법에서 국장이 지정권자가 되는 요건이 있어요. 뭐였죠? 그렇죠. 중국공 전부 30만 2천 원. 기억나세요? 그거. 그 경우일 때만 국장이 지정권자가 돼요. 그래서 거기에는 조합에 대한 얘기가 없어요. 그래서 조합에 대한 지정권자인 국장이 안 들어가요. 그래서 그냥 국장을 제외한 이런 말 안 쓰고 그냥 지정권자 이렇게만 얘기합니다. 그냥. 그렇죠? 그렇게 되고. 근데 만약에 시험 문제에서 도시개발 조합을 국장한테 인가받는다. 그럼 틀린 거죠. 아시겠죠? 그건 조심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정비사업 조합이 있죠. 정비사업 조합은 누구한테 인가를 받게 돼요? 시장 분수 등. 여기도 마찬가지죠. 정비법에도 구역이 정해지면 여러분들 구역이 정해져야 뭘 할 수 있어요? 조합을 설립할 수 있죠. 그렇지 않아요? 아니 정비법에서 조합을 설립하려면 구역이 정해져야 그 구역에 뭐가 나오는 거예요? 조합원들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주택법에서 주택조합 있죠. 주택법에서 조합원을 모집하죠. 기억나세요? 조합원 모집할 때 모집하는 방법이 있었잖아요. 기억나세요? 모집하는 방법이 있었어요. 있었습니다. 있었어요. 정비사업 조합할 때 조합원이 있겠죠. 그럼 조합원을 모집하는 방법 기억나세요? 주택법일 때 주택조합할 때 조합원 모집하는 방법은 들은 기억나요? 거짓말하지 마시고 들은 기억나잖아요. 들은 기억나잖아요. 솔직히 나잖아요. 모집할 때 말 나오고 그때 모집할 때 무슨 뭐 어떻게 모집하고 공개로 모집하고 그게 안 됐을 때에 뭐 쪽팔리니까 그냥 선착순으로 뭐 이런 거 기억 안 나요? 나죠? 조합원 모집 부분이 있었잖아요. 모집 부분.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냐면 토지 부분에 있어서 50% 이상 되는 부분에서 소유권 뭐 하고 그런 말들이 있거든요. 그런 게 나오는데 뭐 뒤에 가서 나오겠지만 하여튼 그래요. 어쨌든 조합 부분 할 때 그 조합 모집이라는 걸 아마 기억이 나실 거예요. 그런데 정비사업 조합할 때 조합원 모집하는 방법 기억나세요? 나세요? 안 나죠? 기억이 안 나죠? 왜 안 나요?
안 하니까. 조합 모집을 안 하니까. 안 하니까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안 배웠으니까. 왜 안 해요? 그렇죠. 자동으로. 토지 등 소유자는 조합원이 되니까. 하지만 무슨 사업은? 재건축 사업은 동의 한 자만 그렇죠. 조합원이 되니까. 그러니까 모집을 안 해요. 따로. 그래서 조합원이 되려면 조합을 설립하려면 구역이 지정이 돼야 되는 거예요. 무슨 아세요? 그래서 구역이 지정돼야 할 때 구역 지정되면 그 다음부터 나온 건 누가 다 한다고 그랬어요. 시장 군수등. 그래서 그걸 인가해주는 인가권자도 시장 군수등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고 그 다음 주택조합 나오는데 주택조합에 대해서 인가해주는 인가권자가 있었죠. 인가권자 누굴까요? 시장 군수구청장입니다. 여기서는 주택법은 거의 시장 군수구청장이거든요. 이렇게 돼요. 그런데 국민주택 공급하는 거 있죠. 직장주택조합 중에서도 국민주택을 공급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집한 자들이 있잖아요. 그 자들은 뭐만 하면 돼요? 신고만 하면 돼요. 인가받지 않아도 돼요. 신고만 하면 돼요.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정리가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조합 설립 인가 시 뭐 받아야 돼요? 동의받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 동의받는 부분도 같이 정리해놓은 거죠. 이것도 이제 이 법 보고 저 법 보고 하다 보면 막 헷갈리기 시작하거든요. 그거 한 장에. 그러니까 조합 설립 인가는 이 한 장으로 다 정리가 끝나요. 따로 할 것도 없어요. 그래서 보시면 먼저 도시개발조합은 조합인가 설립할 때 동의요건 여러분 아시죠? 도시개발법은 면적 나오면 3분의 2 사람 나오면 2분의 1 그러니까 똑같이 적용합니다. 똑같이. 그렇죠? 그런데 정비법에서 달라지죠. 정비법은 뭐가 먼저다? 사람이 먼저다. 그래서 사람이 뭐가 돼요? 토지동 소유자가 3분의 2가 되고 면적이 2분의 1이 돼요. 하지만 조합 설립할 때는 그 사람 수를 더 많이 올려야 된다고 그랬어요. 얼마로? 4분의 3으로. 그래서 정비법 할 때 재개발 사업이든 재건축 사업이든 토지동 소유자 나오면 무조건 뭐예요? 4분의 3이에요. 여기도 4분의 3, 다 4분의 3이에요. 그런데 재개발 사업은 일반적인 거기 때문에 토지 면적은 얼마?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2분의 1, 2분의 1. 그런데 재건축 사업일 때 주택단지 안 있죠, 안. 주택단지를 우리가 재건축 사업을 하고자 한다는 얘기예요. 그럴 때는 무조건 공동주택이기 때문에 각 동이 존재하죠. 각 동 나면 무조건 뭐예요? 가만수. 일단 가만수 이상은 돼야 돼요. 가만수는 넘어야 돼요. 넘는 게 원래 가만수가 넘는 거죠. 그건 돼야 돼요. 그리고 주택단지 전체 나왔죠. 구분 소유자. 4분의 3. 사람 수는 4분의 3. 그런데 토지 면적이 조심하셔야 돼요. 원래 토지 면적이 2분의 1이었잖아요. 그런데 재건축 사업은 토지 등 소유자가 누구냐면 건축물 및 부속 토지 소유자. 그럼 건축물 소유자가 구분 소유자가 각각의 토지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 4분의 3이면 토지도 4분의 3이 돼요. 그래서 4분의 3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택단지 밖에 왜냐하면 전에도 얘기했지만 여기가 주택단지고 여기를 우리가 정비구역으로 지정하려면 여기 진입하는 도로도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그럼 이 진입하는 도로 쪽도 어쩔 수 없이 뭐죠? 정비구역으로 지정한다고. 그럼 옆에 있던 건물도 같이 덤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 있는 건물들은 안전진단 안 해도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럼 이런 건물들은 뭐가 아니에요? 공동주택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각동이 있어요, 없어요? 각동이 없어요. 없어요. 그냥 나오는 거고 여기서 그냥 건축물, 토지 면적, 소유자 나오고 면적 나오는 거예요. 하지만 토지 소유자 나오면 무조건 뭐예요? 4분의 3이고 토지 면적은 4분의 3까지 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2분의 1을 하긴 좀 그렇고 그래서 얼마 한다고 그랬어요? 3분의 1을 한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정비법에서는 이게 필요한 거예요. 동의자 수. 주택법일 때 그러면 동의 요건은 어떻게 되느냐? 지역주택조합과 직장주택조합이 같아요. 해당 주택건설 대지에 몇 % 이상의 토지 사용 권원이 확보돼. 사용 권원이죠. 권원은 815. 815 기억나세요? 80% 이상. 그 다음에 소유권은 15%. 그래서 815 기억나시죠? 우리 인가할 때 들어가는 서류 815. 그거죠. 그렇죠? 이렇게. 그 다음에 리모델링을 할 때, 리모델링 주택조합이 조합 설립 인가를 할 때 그때 들어가는 서류가 됩니다. 동을 리모델링 한다. 얼마 이상의 결의? 3분의 2 이상의 결의. 이게 약 한 75% 정도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주택단지 전체도 똑같아요. 얼마요? 3분의 2. 하지만 동별 나오면 무조건 뭐라고 그랬어요? 가반수라고 얘기했죠. 가반수.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동의요건입니다. 조합 설립할 때.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조합 설립은. 그 다음 이제 조합 조건, 조합원의 조건. 아까는 조합 설립 인가 조건이고 이거는 조합원에 대한 조건입니다. 조합원 조건. 조합원 조건. 보시면 자격 조건입니다. 도시개발조합은
도시개발구역 토지 소유자이어야 하는 거 맞죠? 근데 토지 소유자인데 토지 소유자 있는데 도시개발법에서 건축물 소유자 되나요? 돼요? 안 돼요. 도시를 개발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도시를 개발한 건 없는 데다가 새롭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정비가 아니에요. 기존 건물이 있는 걸 허물고 다시 짓는 그런 게 아니라고. 도시개발은 뭐죠? 개발을 하는 거예요. 개발을 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땅 부분이 가지고 있는 자들한테 그만큼 혜택을 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토지 소유자를 얘기하는 거지 뭐가 아니에요. 건축물 소유자 아니에요. 당연히 지상권자도 아니에요. 뭐만 해당되는 거예요? 토지 소유자, 도시개발은. 아시겠죠? 도시개발 조합은 그렇게 돼요. 그리고 조합 설립에 동의 안 한 자도 뭐가 돼요? 조합원이 됩니다. 동의를 안 한 자도 조합원이 된다는 거. 이렇게 돼요. 그게 자격 요건이고, 그 다음 정비 사업일 때의 자격 조건을 볼게요. 정비 사업일 때. 재개발 사업. 재개발 사업은 정비구역 누구? 토지 등 소유자는 뭐가 되는 거예요? 조합원이 되는 겁니다. 당연히 조합원이 되는 거라고. 그렇죠? 그러면 재개발 사업의 토지 등 소유자 그러면 누구 있어요?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그리고 지상권자 이렇게 돼요. 물론 정비법에서 그 지상권자 부분에 대해서는 조합원은 될 수 있지만, 그러니까 우선권이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건 있지만 뭐는 안 나요? 분양권은 안 나가요. 지상권에 대한 분양권은 안 나가. 조합원은 될 수 있는데 분양권은 안 나갑니다. 그 나중에 이제 자녀분이 있다는데 그렇게 했을 때 우선권은 갈 수 있지만 그건 없다. 그렇게 돼. 그다음 재건축 조합이에요. 재건축 조합은 정비구역에 당연히 뭐죠? 토지 등 소유자이어야 하고, 토지 등 소유자면 무조건 재건축 조합원이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재건축 사업에 뭐 한 자만, 동의한 자만 조합원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돼요. 그다음에 주택조합입니다. 지역주택조합은 자격 조건이 세대원 전원이 뭐가 돼야 돼요? 무주택자이든 아니면 얼마 이상의 주택을, 85제곱미터 이상의 주택을 세대원 중에 한 명만 가지고 있어요. 한 채만. 이렇게 돼요. 그리고 지역이니까 몇 개월 이상, 그 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하여 온 사람이 돼야 돼요. 그 다음에 직장주택조합 나오죠. 직장주택조합은 세대원 전원이 똑같아요. 무주택자 아니면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한 채 보유하면 돼요. 그런데 조심하실 게, 직장주택조합 중에서 뭐를 공급받을 목적으로, 국민주택을 공급받을 목적으로 하는 직장주택조합일 때는, 그때는 무조건 세대원 전원이 뭐가 돼야 돼요? 무주택자이어야만 합니다. 즉 이 조건이 안 들어가요. 이 조건이 안 들어가요. 아시겠죠? 주택공급, 국민주택공급일 때는 이렇게 되고, 그 다음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이런 것들하고 다르죠. 일단 뭐가 있냐, 공동주택이나 복리시설, 공동주택 외의 시설에 뭐가 돼야 돼요? 소유자이어야 합니다. 그 건물 소유자에 대해. 그리고 소유권이, 수인이 공유에 속한 여러 명이 같이 하고 있다. 그러면 대표 1인만, 한 명만 해당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기타 조건. 도시개발조합하고 정비사업조합에는 뭐가 존재해요? 대의원이 존재합니다. 대의원. 두 개는 대의원이 존재해요. 대의원이 존재하는데, 그때 도시개발조합은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 수가 얼마 이상? 50인 이상일 때 조합은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 해요. 그래서 동그라미를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두어야 한다는 어떻게 표시하냐면 진하게 표시할 거예요. 이렇게. 두 개가 달라요. 이렇게. 하나는 동그라미, 하나는 진한 거죠. 그 차이점이 뭐냐? 이거는 둘 수 있다. 이거는 두어야 한다. 약속이 약속. 이렇게 돼요. 그렇죠? 그러면 물어볼게요. 50인 이상인 조합은 대의원을 둘 수 있다니까 100인이에요. 조합원이 100인이라고. 그럼 둘 수 있는 거 맞나요? 맞죠? 50인 이상이니까. 그죠? 정말 많이 물어봐요. 100인인데 왜 둘 수 있나요? 이래요. 그러게요. 그렇게 답을 해요. 그러게요. 근데 50인 이상에 속하진 않나요? 이렇게 물어봐요. 속하는 거죠. 조심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의결권을 가진 조합은 총수의 얼마 이상? 100분의 10% 이상. 이렇게. 인원. 대의원의 인원은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 수의 10%, 100분의 10 이상. 그 다음에 정비법의 대의원은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 수가 얼마? 100인. 이건 100인입니다. 100인 이상인 조합은 두어야 한다가 됩니까? 둘 수 있다가 됩니까? 두어야 한다. 그래서 이렇게 돼 있어. 진하게. 그 다음에 인원. 조합원의 뭐죠? 이거도 10분의 1입니다. 같은 건데 그렇죠? 네. 그래서 10분의 1 이상 이렇게 표시합니다. 그렇죠? 10분의 1 이상. 10분의 1 이상. 10분의 1이 만약에 10분의 1이 몇 명이 되면 100명 이상이 되더라도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100명 이상이 돼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돼요. 그렇게 되고, 그 다음, 그래서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조합원을 따로 모집한다는 부분에 자체는 없죠.
토지동 소유자면 조합원이 되는 거니까. 근데 여기 보시면 주택조합은 주택을 이제 하는 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주택 할 사람들하고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 모으든지 아니 직장 있는 사람들 중에서 모으든지 해야 되는 작업을 해야 돼요. 이거는. 그래서 보면 조합은 모집이라는 얘기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조합 모집. 해당 주택 건설 대지의 몇 프로 이상이 되냐면 이건 50%.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조합 설립을 위한 게 아니고 조합 설립을 할 때 하는 부분이 아니고 이건 지금 모집할 때 얘기하는 겁니다. 뭐냐면 우리 조합 설립 인가 받을 때는 80% 이상의 뭘 받았어야 돼요? 사용 권한을 확보한 거잖아요. 이건 그게 아니고 모집할 때 조합원을 모집할 때는 해당 주택건설 대지 50% 이상 해당하는 토지 사용 권한을 확보하여 관할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뭐 하면 돼요? 신고하면 돼요. 조합을 모집하겠다고 그러면 됩니다. 그리고 무슨 방법으로 조합원을 모집해야 돼요? 공개 모집 방법으로 하면 돼요. 그리고 리모델링 주택조합은요. 이거 해당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소유자면 다 해당되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모집을 안 하듯이 리모델링 주택조합도 뭐죠?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동으로 이제 되는 거예요. 근데 안 하는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을 제외하는 그런 부분이 되는 거지. 그것만 조심하시면 돼요. 만약에 이렇게 해서 모집이 안 된다든지 그 재모집을 한다든지 모집했는데 결혼이 발생했으면 다시금 해야 되는 거 맞죠? 그때는 시장 구청장한테 신고해야 돼요? 신고할 필요가 없죠. 그 다음에 뭐 하면 돼요? 공개 모집할 필요도 없이 뭐 하면 돼요? 선착순으로 채우면 돼요.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채권하고 사채입니다. 우리 하다 보면 채권 사채 많이 나오잖아요. 이 한 장으로 전부 다 끝납니다. 한 장. 6개 법령 중에서 채권과 사채가 나오는 법은 국토계획법, 그리고 도시개발법, 주택법 이 3개 법밖에 없어요. 3개 법입니다. 그리고 국토계획법에서는 도시군 계획 시설 채권이 나오고 그 다음 도시개발법엔 2가지 채권이 나와요. 토지상한 채권하고 뭐죠? 도시개발 채권 2가지 나옵니다. 그리고 주택법일 때는 주택상한 사채가 나옵니다. 됐나요? 이거 하나만 뭐가 돼요? 사채예요. 왜냐하면 도시개발법과 국토계획법은 공적 개발이 되기 때문에 뭘 발행해요? 채권을 발행한 거고 이건 사적 개발이죠. 그래서 사채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만 사채고 나머지 다 채권이에요. 그것만 안 헷갈리면 되고. 자, 그리고 이제 보셔야 될 게 뭐냐면 발행 목적. 도시군 계획 시설 채권은 발행 목적이 뭐가 포인트가 돼요? 이거 장기 미집행, 그죠? 장기 미집행 도시군 계획 시설 부지에서 뭐 하고자 할 때? 매수 청구할 때. 그때 청구 시 조건이 성립될 경우 매수 대금에 얼마만을? 3천만 원. 전부가 아니에요. 3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하려고 할 때. 그때 돈이 없어서 뭘 발행하는 거예요? 채권 발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에서 나오는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국토계획법에서 채권이 어디서 나오냐면 도시군 계획 시설 채권인데 도시군 계획 시설 채권은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을 할 때 그때 장기적으로 우리 사업을 안 해서 나오는 부지가 있었잖아요. 그 부지를 뭐 해야 돼요? 매입해야 되잖아요. 그때 이제 얘기하는 거야. 그때 매입할 때. 돈이 없으니까 채권을 발행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때 3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채권 발행해서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고 그 다음 토지상한 채권. 토지상한 채권은 수용 또는 사용 방식만 나온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누가 원해야 돼요? 토지 소유자가 원하면 토지 등의 매수 대금의 일부를 지급하기 위해서 발행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조성된 토지나 건축물로 상환해 주는 거예요. 도시개발 채권은 도시개발 사업,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발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모든 방식 다 해당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택 상환은 주택 건설에 필요한 자금 마련을 위해서 주택으로 상환하는 증서를 발행하는 겁니다. 이렇게 돼요. 자, 그럼 이제 여기서 나오는 게 뭐냐면 누가 발행하느냐? 발행권자죠. 항상 시험 때도 발행권자 때문에 헷갈려요. 근데 앞으로는 이제 헷갈리지 말라고 얘기했어요. 뭐 나오면 이렇게 발행자 나오는데 발행권자 물어봤을 때 뭐 나오면 도시 나오면 지자체. 됐나요? 대표적인 게 시도지사. 나머지는 사업시행자가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구별하면 발행권자가 안 헷갈려요. 아시겠죠? 뭐 나오면 도시 나오면 누가 한다고요? 지자체. 대표적으로 시도지사겠죠. 그래서 보시면 누가 발행해요? 지방자치단체만 발행. 여기는 자체만 발행. 그리고 도시개발 채권도 누가 발행하는 거예요? 지자체. 대표적으로 시자체가 시도지사잖아요. 그래서 발행하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는 누가 하는 거예요? 사업시행자가. 나머지 사업시행자가. 토지상한 채권 누가 한다고요? 사업시행자가. 도시가 없잖아요. 그럼 모든 사업시행자가 됩니다. 그럼 국가 돼요? 돼요. 지자체 돼요? 돼요. 민간도 돼요? 돼요.
그러니까 모든 사업하는 사업체는 다 돼요. 대신에 국가나 지자체는 공신력이 있지만 민간은 공신력이 없죠. 이거 발행했다가 나중에 문제가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발행하기 전에 민간 사업체는 반드시 뭐 받아야 돼요? 보증, 지급 보증이 필요합니다. 민간은 무조건 지급 보증이에요. 그다음 또 하나 여기서 주택 상환 사채도 누가 발행한다고요? 사업시행자. 그럼 주택 상환, 주택은 누가 이거 누가 지어요? 일반 건설업자하고 또 누구? 공공일대 누구?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짓죠. 주로 무사해서 주택은 대단지 주택 사업하는 부분은 주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짓죠. 그래서 보시면 한국토지주택공사 등록사업자, 업자 얘기하는 거예요. 건설업자. 됐나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도시에 안 들어가면 누가 한다고? 사업시행자. 사업시행자. 여기 사업시행자는 국가도 되고 지자체지만 주택은 공동으로 짓게 되는 이 주택은 주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공회사를 맡아서 한다고. 그래서 한국토지주택공사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민간은 주로 누구? 아무나 못해요. 민간은 등록한 자만, 등록면을 가지고 있는 자만 가능하다고. 그래서 등록사업자. 국장한테 등록한 자. 아시죠? 하지만 이 등록사업자도 뭐 받아야 돼요? 그렇죠. 지급보증 받아야 돼요. 그러면 한국토지주택공사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요? 공공이사는 안 받아도 돼요. 안 받아도 돼요. 됐나요? 그렇게 정리가 돼요. 그러니까 발행권자 때문에 틀렸다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아시겠어요? 발행권자 때문에 앞으로는 틀리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그 다음 그럼 발행했을 때 승인권자인데 여기는 승인권자 별도로 없고 토지상한 채권은 모든 사업시행자가 뭐 했을 때 발행을 했을 때 누가 승인해줘야 돼요? 지정권자가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정권자가 승인해주고 도시개발 채권에서 이제 나오고 있는데 이 둘이를 조심하셔야 돼요. 이 두 개. 도시개발 채권은 누구한테 승인을 받느냐는 얘기예요. 누구한테 받아야 돼요? 그렇죠. 행정안전부 장관입니다. 국장도 아니고 기획재정부 장관 안 나와요. 우리가 채권과 사채에서 기획재정부 장관 안 나옵니다. 행정부 장관. 그 다음 주택은 누가예요? 국장이죠. 주택은 국장이죠. 주택이니까. 그래서 이건 국장이에요. 이건 행장.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이거. 답이 되는 포인트들은 제가 다 빨간색으로 정리해놓은 거예요. 그 다음 발행 방법입니다. 발행 방법. 토지상한 채권, 도시개발 채권, 주택상한 채권, 사채 나오는데 이때 기명이 있고 무기명이 있죠. 뭐만 무기명이에요? 도시개발 채권만 무기명, 나머지는 전부 다 기명 적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머릿속에 기억하실 게 뭐냐면 도시개발 채권 무기명인데 무기개발 알죠? 무기개발 됐나 기억나세요? 무기개발, 개발 무기. 그래서 이것만 무기가 되고 나머지는 기명, 무기개발 아시겠죠? 이것만 헷갈리지 않아요. 무기개발, 개발 무기. 그렇죠? 그 다음 자 토지상한 채권, 도시개발 채권, 주택상한 사채 나오는데 자 이 중에서 토지상한 채권 땅이죠. 도시개발 채권도 지금은 뭐가 돼요? 땅이죠. 어쩐 땅이잖아요 지금. 여기는 뭐죠? 뭘로 준다는 얘기예요? 주택으로 준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이건 존재해야 안 해요? 주택 존재 안 하죠. 하지만 이거는 땅은 존재하죠. 땅은 존재하죠. 그래서 뭐가 되냐면 양도가 돼요. 돌릴 수 있다고. 이거는 실체가 없기 때문에 돌렸을 때 문제가 커질 수 있어요. 아니 지금 주택을 담보로 한 게 아니잖아요. 무슨 말이가 돼요? 나중에 주택을 주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나중에 돌렸을 때 양도했을 때 다른 사람이 가졌을 때 그게 문제가 될 수 있다고. 그런데 이거는 땅은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이 두 개는 뭐가 된다고요? 양도나 질권의 목적으로 가능하다고요. 그런데 주택은 아직 주택이 마련된 게 아니기 때문에 뭐가 안 돼요? 양도가 안 돼요. 아시겠어요? 그렇게 구별을 해요. 그래서 토지상한 채권 양도 질권 목적되고 도시개발 채권도 양도돼요. 하지만 주택상한 사채는 양도 안 된다고 이게. 됐나요? 그거. 그리고 기명은 여러분들 반드시 적어야 돼, 안 적어야 돼요? 적어야 제3자한테 뭐죠? 대항할 수 있어요. 근데 적지 않으면 대항할 수 없다. 대항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이게. X란 얘기가 뭐냐면 대항할 수 없다는 게 기명증권은 적어야 되는데 제3자한테 대항할 수 있는데 적지 않으면 대항할 수 없다. 그 말을 한 거예요. 지금. 아시겠죠? 이건 어차피 무기명이니까 적는 거하고 상관없으니까 얘기 안 했고. 그래서 이 두 가지 부분은 그 얘기가 나옵니다. 됐죠? 그 다음에 이게 상환기간이죠. 자 여러분 도시군 계획시설 채권의 상환기간은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요. 왜? 이건 무조건 그냥 바로 나와야 돼요. 도시군 계획시설 채권은 왜 한다고 그랬어요? 장기 미집행에 매수 청구 때문에 하는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장기 밀집행 매수 청구는 몇 년이에요? 그거 기억하면 돼요. 그래서 몇 년? 10년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나오는 게 뭐죠? 도시개발 채권이 나와요. 도시개발 채권. 도시개발 채권은 몇 년 내지 몇 년 범위냐 이렇게 되는데 20년까지는 안 가요. 어떻게 이걸 20년까지 기다려요 이거를. 그러니까 무조건 10년은 보통 안 넘어요. 그러면 이 끝에는 누구란 얘기예요? 10년이고 여기는 몇 년이란 얘기예요? 5년입니다. 그래서 5년 내지 10년 범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주택상한 사채는 발행일로부터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몇 년일까요? 주택법 세 글자 3년이 됩니다.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10년 아니에요. 주택법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됩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구별하셔야 돼요. 그래서 도시개발 채권은 5년 내지 10년, 5년에서 10년 범위가 되는 거고 주택상한 사채는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발행할 때 이율인데 상환할 때 이율인데 도시군 계획시설 채권은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 평균 이상이고 토지 상환 채권은 누가 정할까요? 발행하는 자가. 발행자가 정합니다. 이 이율은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도시개발 채권도 발행자가 정하는데 그 발행자가 누구예요? 지자체잖아요. 지자체니까 누가 하는 거예요? 시도 조례로 정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주택상환사채는 별도로 그런 얘기 없습니다. 그렇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그 외 기타로 보셔야 될 게 토지상환 채권은요. 발행 규모가 분양할 토지 건축물에 얼마를 초과할 수 없다. 2분의 1. 2분의 1을 초과하면 안 돼요. 그리고 도시개발 채권은 소멸시효가 있죠. 원금은 오금은 5년, 이자는 2년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주택상환사채는 등록 사업자가 등록을 말소하게 됩니다. 등록 말소하면 사채도 같이 효력이 없어져요? 아니에요. 등록을 말소하더라도 사채에는 효력을 미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걸로 시험문제 나오는 거예요. 됐죠? 그렇게만 정리하시면 됩니다. 됐어요? 오케이. 그래서 채권하고 사채 부분까지 해서 여기까지 정리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딱 여기까지 해서 오전에 해야 될 부분은 다 끝났습니다. 다 끝났고 이제 식사하고 오시면 잠이 오기 때문에 계산 문제를 해야 돼요. 계산 문제를 하면 잠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계산 문제 하고 그리고 5번째 부분에 대해서는 스피드하게 막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체크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식사하시고 4번째 테마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시부터 시작하도록 할게요. 식사하고 하시죠. 테마 4번째 필수 계산 문제 내는데 계산 문제 보시면 책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공식이 정리되어 있는데 이거 말고도 계산 문제는 몇 개 더 있어요. 더 있는데 어차피 시험 문제에서 계산 문제는 한 문제 그리고 한 문제가 또 지금 몇 년째 안 나오고 있고 그래서 계산 문제는 딱 이거 3가지만 가지고 정리할 겁니다. 일단 국토계획법에서 지구단위 계획에 대한 공식하고 도시개발법에서는 환지 계획에 대한 구역, 평균 토지 부담률이죠. 그리고 건축법일 때는 건폐율과 용적률 구하는 거 이것만 딱 공식만 외우시면 돼요. 먼저 국토계획법에서 우리 지구단위 계획이 나오는데 우리 지구단위 계획 부분에 있어서 완화 조건들이 있었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보시면 완화할 수 있는 건폐율이 있고 완화해줄 수 있는 높이가 있고 완화할 수 있는 용적률이 나옵니다. 그때 완화해줄 수 있는 부분은 어떻게 완화해주느냐? 공공시설 등의 부지로 내가 사업 시행자가 뭐하면 제공을 해주면 제공한 만큼 완화해주겠다는 얘기예요. 기존에 해당하는 용도 지역에 그 지역에 건폐율이 있겠죠. 그리고 그 지역에 뭐가 있어요? 제한된 건물의 높이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용적률도 있을 거예요. 그걸 얼마 정도 부분 완화시켜 주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걸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거는. 그런데 이 완화되는 조건이 보시면 알겠지만은 1+4쭉 이렇게 지금 식이 나와 있어요. 식이 나와 있는데 되게 복잡하게 보이지만 되게 간단해요. 이게 간단해요. 그리고 또 하나 용적률에 대한 식은 그 기본서에 나와 있는 식하고는 조금 달라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좀 더 편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식을 약간 변형을 시켜놓은 건데 일단 그렇게 돼요. 그래서 일단 보시면 어떻게 되냐면 이겁니다. 해당하는 용도 지역의 건폐율에다가 곱하기 1 플러스 원래 그 땅의 대지 면적이 있겠죠. 그 대지 면적분에 내가 이제 사업 시행자가 공공시설 등의 부지로 제공한 면적이 있을 거예요. 그 부분을 계산해서 더해서 이 부분을 하면 우리가 완화할 수 있는 건폐율이 나와요. 이거하고 용적률 부분 높이 계산하는 건 똑같습니다. 식이 이 두 개가 똑같아요.
그래서 여기도 1 플러스 원래 대지 면적의 공공시설 부지 제공 면적 똑같죠 이게. 그죠? 근데 용적률은 조금 틀려요. 보시면 알겠지만 1 플러스 보시면 여기가 공공시설 등의 부지로 제공된 후의 대지 면적. 그러니까 원래 대지 면적에서 내가 공공부지로 준 거 있죠. 그 면적을 뭐 한 거? 뺀 실질적인 대지 면적. 유효 대지 면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위에는 뭐냐면 공공시설 등의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에다가 뭘 곱해요? 1.5배를 곱한다는 얘기예요. 왜 다르냐면 이 두 개하고 이게 다른 목적 중에 하나가 왜 이거는 1.5로 곱했느냐? 1.5로 곱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용적률은 위로 올라가는 비율이죠. 그래서 위로 올라가는 비율이에요. 그럼 올라가는 비율은 내가 가지고 있는 면적 부분을 줬지만 공공시설 제공으로 면적을 줬지만 그게 나중에 치우면 더 위로 올라가겠죠. 그 가치를 1.5배 정도에 대한 가치로 더 본 거예요. 나머지는 준 면적만 가지고 얘기하는데 이건 그 위로 올라가는 면적이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뭘 곱했다? 1.5로 곱했다. 알겠죠? 그 다른 거 틀려요. 이게 기본 건폐율하고 높이하고 이거 좀 다른 이유 중에 하나 됩니다. 그렇게 해서 봐주시면 돼요. 공식을 할 때.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공식을 그대로 쓰면 되는데 이 공식이 어떻게 나왔는지를 좀 설명을 하면 공식이 내가 준 만큼 뭐 한 거죠? 완화시켜주겠다 그 얘기죠. 그럼 여러분들 그 할증률 혹시 아세요? 할증률 아세요? 할증 아세요? 할증? 그 학교론에서 배우나요? 할증 배워요? 할증? 배우죠. 그 할증률 개념을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 공식처럼 외우지 않더라도. 예를 들어서 뭐냐면 여러분들 그 택시 타면 할증 요금 내죠. 언제부터 내요? 12시 이후부터 내죠. 몇 시까지? 새벽? 한 번도 안 내보셨어요? 4시까지 내죠. 4시까지. 12시부터 4시까지 택시를 타면 할증 요금을 내요. 그래, 한번 타보세요. 안 타봤어, 한번 타보세요. 그때 할증 요금 내요. 그럼 할증 요금 내는 이유가 뭐죠? 그때 운전할 때 제일 피곤하잖아요. 그 운전을 피곤한 시간대에 정신을 집중해서 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금액을 더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할증 부분이 들어가는 거예요. 나머지는 그렇게 피곤하지 않다고 본 거예요. 그 시간 외에는. 그죠? 그 시간대가 가장 어떻게 보면 피곤한 시간이고 그러니까 그래서 할증을 준 거예요. 그럼 할증을 줄 때 할증 요금 비율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원래 값에 10% 할증을 준다 그러면 어떻게 계산해요? 그렇죠? 원래 값에다가 원래 값이 1,000원이 있다. 1,000원에 10% 할증한다 그러면 원래 1,000원에다가 어떻게 하면 돼요? 플러스 뭐 할증 자 1,000원이 있다고 1,000원이 있는데 10% 할증한 요금을 낸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그럼 어떻게 계산하냐면 여기다가 곱하기 1.1을 하죠. 10%니까 곱하기 0.1을 하면 어떻게 돼요? 10%만 주고 나오는 거죠. 그럼 택시 아저씨한테 한 대 맞겠죠? 아니 할증 요금을 주는데 할증된 요금을 줘야 되지 할증 비율에 대한 요금을 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1이라는 게 원래 금액에 대해서 할증을 뭐 한 거? 한 금액이니까 1.1이죠. 그거예요. 그거라고. 무슨 말이가 돼요? 이 1.1이 어떻게 나왔냐면 1000에다가 플러스 1,000원에 대한 할증 비율 1000 곱하기 얼마요? 0.1 이렇게 되죠. 10%. 그러면 이거는 공통인 숫자 1000이죠. 원래값 1000에다가 곱하기 여기 뭐 있었죠? 1이 있었죠. 1. 그리고 플러스 그 다음에 여기 뭐 남았어요? 0.1 남았죠. 0.1 이렇게 더한 거예요. 되나요? 그래서 이게 지금 뭐냐면 원래값 1,000원에다가 1 플러스 원래값 1에다가 할증한 비율 그걸 한 거예요. 그러면 1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할증된 비율만큼이죠. 잘 보세요. 원래 금표율에다가 곱하기 가로 열고 원래 그 값 플러스 무슨 값? 내가 원래 대지 면적에서 이만큼을 제공한 거. 그게 바로 뭐 한 거예요? 준 비율. 이게 할증 비율이라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이게 솔직히 공식이지만 공식이 아니에요. 솔직히 얘기하면. 이론적으로 얘기하면
얼마만큼 건폐율이나 이런 거 완화해줘. 내가 준 만큼 원래 값의 그 중만큼에 대한 할증 비율만큼 더 완화시켜 주겠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많이 내면 이 비율이 어떻게 돼요? 그렇죠. 커지겠죠. 어떤 말인지 이해가 돼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공식은 이렇게 되지만 어떻게 계산하면 되냐면 이걸 우리가 지금 알고 있잖아요. 이렇게 된 거. 그럼 원래값에다가 원래값이 있으면 그 원래값인 값에다가 내가 제공한 면적 비율만큼을 더한 값을 곱하면 돼요. 그냥. 공식이 기억이 안 나더라도 머릿속에 뭐냐면 할증 비율을 곱하는 거구나. 이렇게만 기억하면 된다고. 아시겠어요? 그렇게 나온 거예요. 이게. 그런데 이 용적률은 쌓아서 올라가기 때문에 이게 좀 다르다고요. 그래서 원래 그 값에다가 이 비율도 좀 다르다고요. 실질적인 내가 준값, 유효값 분의 뭐가 되는 거예요? 내가 준값. 그렇죠? 대지 면적이 실제로 주고 남은 땅 있잖아요. 그 땅 분의 실제로 준값의 1.5배. 한 만큼의 비율을 쳐준다는 얘기예요. 그 값을 1에다가 더하는 거예요. 그게 조금 다른 거죠. 이건 똑같지만. 그렇게 된 거예요. 문제를 풀어볼게요. 문제 풀어보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27대 이렇게 나왔어요. 27대. 국토경비 이용하는 법령상 일반 상업지역 내 지구 단위 계획 구역에서 건폐율이 얼마래요? 원래 이 땅의 건폐율이 60%래요. 60%. 그거인데 내가 가지고 있는 대지 면적이 얼마요? 400제곱미터인 부지에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그 부지 중 얼마? 하는 법령상 일반 상업지역 내 지구 단위 계획 구역에서 건폐율이 얼마래요? 원래 이 땅의 건폐율이 60%래요. 60%. 그거인데 내가 가지고 있는 대지 면적이 얼마요? 400제곱미터인 부지에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그 부지 중 얼마? 100제곱미터를 공공시설 부지로 제공했다는 얘기예요. 그때 지구 단위 계획으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건폐율이 최대 한도 얼마냐 물어본 거예요. 완화되는 거. 그럼 원래 식은 어떻게 되냐면 원래 식은 어떻게 하면 돼요? 원래 식 부분은 60%에다가 그죠? 곱하기 1 플러스 유효 대지면 어디요? 대지 면적 얼마예요? 400에다가 내가 준값이 얼마예요? 100. 이렇게 계산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식이에요, 식. 이게 식이라고. 그러면 이거 얼마예요? 4분의 1이죠. 4분의 1이니까 0.25가 된다고. 0.25. 25%죠. 25%. 25%를 준 거예요. 내가 25%를 내 대지 면적 25%를 제공한 거예요. 그러면 25%를 여기 더하면 1.25가 되는 거죠. 그럼 1.25를 여기다 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60%에 1.25배가 늘어난 값을 지울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20에 1.25에 60을 곱하면 얼마예요? 75%. 15%가 증가한 거예요. 그래서 답이 얼마? 15%. 75% 이렇게 된 거예요. 답이. 답은 적혀 있죠. 답 있잖아요. 뒤에 넘겨보시면 답 있잖아요. 답은 다 있어요. 풀이가 없어서 그렇지. 답은 다 있습니다. 답은 다 적어놨어요. 이렇게 된 거예요. 아시겠어요? 실강 오신 분들은 지금 칼라로 다 프린트가 다 드린 거예요. 지금 칼라로 해서 링 제목까지 해서 이거 가지고 다니기 편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게 돼요. 그래서 이걸 푸실 때 어떻게 풀면 되냐면 건폐율 부분 물어봤다. 그러면 400이 대지 면적이고 그 다음에 내가 준 게 얼마인데? 100이죠. 그러면 이 100에다가 400을 나누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 나와요? 0.25가 나온다고 계산기를 두드리면 25%구나. 25%만큼 내가 줬다는 얘기구나. 그만큼 할증됐으니까 원래 값이 얼마니까 60%니까 여기다 곱하기 할증 비율이 25%니까 1.25를 해야지 25를 하면 안 되잖아요. 0.25를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1.25를 하면 그렇게 바로 그냥 이렇게 하면 돼요. 이걸 뭐 식어 쓰고 이렇게 안 해요. 원래 식은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안 하고 그냥 여기 60%에다가 대지 면적이 400이고 내가 100을 줬네. 그러면 몇 프로를 준 거지? 내 땅에서 25%를 준 거네. 그러면 25%가 할증이 되는 거니까 원래 100%인 1에다가 1.25를 곱하면 되는 거네. 그럼 계산기로 60에다가 1.25를 곱하면 돼요. 그럼 얼마 나와요? 75가 나와요. 그럼 답은 75가 돼요. 됐나요? 그렇게 돼요.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높이 그도 똑같고 용적률이 아까 얘기했죠. 용적률이 조금 다르다고. 그럼 용적률 볼게요. 문제 24대 용적률 문제가 이렇게 나왔어요. 3종 일반 주거지역인 자신의 대지에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바 그 대지 중 일부를 학교 부지로 제공한답니다. 학교는 공공인데 민간이 지금 제공한 거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국토기법에 관한 법령상 다음 조건에서 지구단위 계획을 통해 완화되는 용적률을 적용할 경우 이때 가백에 허용될 수 있는 건축물의 최대 문제, 이게 좀 어려운 거예요. 두 개를 물어본 거예요. 두 개를. 여기까지만 딱 물어보면 완화되는 용적률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가 또 뭘 물어봤어요? 그 완화되는 용적률에서 최대로 지을 수 있는 연면적이 얼마나, 그 뭔가 두 개를 물어본 거죠. 이런 게 좀 어려운 거예요. 하나만 물어봤는데 두 개를 물어봤잖아 지금. 시간도 걸리고. 그래서 계산 문제가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딱 그것만 물어보면 되는데 거기에서 한 발짝 더 나가서 물어봤을 때 여러분이 헷갈려하는 거예요. 보세요. 조건이 이겁니다. 대지 면적이 얼마요? 1000. 학교 부지 제공면적은 200. 제3종 일반 주거지의 현재 용적률은 얼마? 300이에요. 현재 용적률은 300이에요. 그럼 공식대로 쓰면 어떻게 되냐면 자 300% L에 곱하기 1 플러스 뭘 뺀? 제공을 한 면적을 뺀 유효 면적. 그러면 1000에서 200을 빼면 800. 800에다가 제공한 면적 얼마인데요? 200. 근데 이 200이랑 가치는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한 배가 아니고 1.5배를 내가 준 것과 똑같은 거다. 그래서 곱하기 1.5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강력하게 주장하는 거지. 이렇게 식이 완성이 된 거예요. 이게 식이에요. 이게 식. 그럼 여러분들은 이 식 가지고 그냥 계산기로 두드리면 돼요. 정직하기 때문에 계산기 두드리면 바로 나와요. 뭐 계산기를 이렇게 고민하고 할 건 아니에요. 그렇죠? 계산기 있는 분들은 바로 구해보시면 돼요. 계산기는 계산할 줄 알죠? 계산기나 가져오려다 오늘 못 가져왔는데 일단 이거 어떻게 계산해야 돼요? 계산할 때 일단 1.5 눌러야 되죠. 자, 제가 누른다라고 하는데 눌러야 돼요. 지금 가지고 있는 계산기 중에 한번 눌러보세요. 2 눌러보세요. 더하기 누르세요. 눌렀어요? 3 누르세요. 눌렀어요? 곱하기 누르세요. 그리고 2 누르세요. 그럼 얼마 나와요? 10 나오죠? 10 나오죠? 6 나오는 게 아니고 10 나오죠? 원래 10에 10 아니에요. 아니죠? 얼마 이거? 8이에요 8. 근데 여러분들이 누른 계산기는 10이 나온다고. 그거 계산기가 아니에요. 그거 계산기가 아니라고. 주는 대로 그냥 나온 계산기죠. 네, 계산기. 핸드폰으로 이렇게 누르잖아요. 그럼 뭐 핸드폰 계산기 누르잖아요. 그럼 10이 나와요. 응? 아, 8 나온다고. 핸드폰 계산기는 8 나와요.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큰 계산기 누르면 10이 나오고. 왜냐하면 핸드폰 계산기는 더하기하고 곱하기를 주면 곱하기를 먼저 한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주더라도 8이 나와요. 근데 일반 계산기 있죠. 큰 계산기. 그건 이렇게 누르면 주는 대로 먹어요. 그래서 앞에 거부터 먼저 계산하고 그 다음을 계산한다고. 그래서 10이 나오는 거예요. 그걸 알고 계셔야 돼요. 무사했어요? 그거 모르면 나중에 계산하는데 왜 계산이 안 나옵니까? 이런 얘기 한다고. 아시죠? 그래서 이거 계산기를 누를 때 일반 계산기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1.5 누르고요. 곱하기 200을 눌러야 돼요. 눌렀나요? 그리고 나누기를 눌러요. 그리고 800을 누릅니다. 됐어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값이 나오겠죠? 는을 하면 거기다가 1을 눌러요. 그러면 이게 얼마 나와요? 1.375가 나올 거예요. 여기다가 곱하기 얼마 하면 돼요? 300을 하면 돼요. 여기다가. 정확하게는 3을 곱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퍼센트니까. 정수를 고치면 3을 곱하는 거예요. 그래서 300을 하면 몇 프로 나와요? 412.5 나오죠. 그럼 412.5%가 되는 거예요. 그죠? 답이 412.5% 나와요? 답이 나와 있죠, 그렇게. 그러니까 412.5%. 그렇죠? 이게 뭐란 얘기예요? 완화된 용적률이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이 돼요? 이렇게 돼요. 계산하면. 그래서 완화된 용적률은 얼마다 지금? 412.5%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됐나요? 오케이.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값에서 나온 게 412.5% 이렇게 나와요. 그럼 이게 완화된 용적률입니다. 자, 그런데 기억하실 게 뭐냐면 여러분들 용적률이라고 하는 것은 용적률은 뭐분해? 대지 면적분해. 대지 면적분해 연면적 맞죠?
그러면 여기서 이 용적률이 최대 지을 수 있는 용적률인 거예요. 완화해서 지을 수 있는 게. 그게 얼마라고요? 412.5%라고. 이게. 그럼 이 값이 지금 412.5%인 거예요. 그러면 뭘 물어봤냐면 이거 물어봤죠. 그 허용되는 값 중에 건축물의 최대 연면적이 얼마입니까? 물어본 거예요. 그럼 지금 이 값이 지금 얼마라고요? 412.5. 이 값이 412.5%는 대지 면적만 이제 알면 되죠. 대지 면적 얼마예요? 그렇죠. 1000 하면 안 돼요. 내가 지을 수 있는 U값을 가지고 내가 지어야지. 벌써 200을 준 건 없애야 돼, 안 없애야 돼? 200 준 것까지 기억하고 있으면 안 되죠, 지금. 미련을 남으면 안 돼. 200은 줬어요. 그러니까 얼마 돼요? 800. 여기가 800이 되는 거예요, 800. 그리고 여기 연면적을 구하는 거예요.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됐나요? 이거 구하면 돼요. 그러면 이 412.5%가 되고 이게 800이 되죠. 그럼 여기서 이건 퍼센트니까 이거 정수로만 고치면 되죠. 정수 고칠 때는 뭐 하면 돼? 100만 나눠주면 돼요. 그러면 이거 100 나누면 하나, 두 개, 4.125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4.125는 800분의 연면적 맞죠? 그럼 이 800을 뭐 하면 돼요? 일로 넘기면 되죠. 지금 연면적에다가 800은 나누고 있죠. 나눈 게 넘어가면 뭐가 돼요? 곱합니다. 그래서 4.125에다가 누르고 계산기 누르고 곱하기 뭐 하면 돼요? 800을 누르면 돼요. 그럼 얼마 나와요? 3,300이 나와요. 됐나요? 그래서 최대 지을 수 있는 게 3,300 이렇게 나와요. 그럼 답은 3,300이라고 돼 있죠? 그렇게 돼요. 여기서 됐나요? 그냥 어렵진 않죠. 이렇게 해서 그냥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용적률이 조금 약간 까다로운 부분 중에 하나가 되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24일 때 한 번 나왔어요. 아까 우리 3개월 본 거는 27회 때 나왔어요. 그래서 한 번도 안 나온 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었던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5년 정도 지나서 아직까지 한 번도 안 나왔어, 그렇지, 계산 문제가. 그럼 어느 순간에는 한 번 정도는 나오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어느 시점이 될지 모르지만 뭐 올해가 될 수도 있겠죠. 하도 많이 안 나왔으니까 한 문제 정도 나오는데 나오게 되면 이 정도는 내어줘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 나오면 틀리면 안 돼요. 이 정도는 맞춰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건 아니니까. 아시겠죠? 학교로는 계산 문제도 하는데 이 정도는 그렇죠? 학교로는 계산 문제도 하잖아요, 여러분들. 그 정도면 이 정도는 껌이죠.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됐나요? 오케이. 보시면 되고 그 다음 이제 봐야 될 게 뭐냐면 도시개발법의 환지계획구역. 환지계획구역 중에 뭐가 나오냐면 평균 토지부담률. 이게 뭐냐면 이겁니다. 우리가 도시개발 사업을 할 때 각각 토지 소유자들이 존재하죠. 그러면 무슨 방식으로? 환지 방식으로 할 때 어떻게 얘기하냐면 나가 있으면 내가 이 토지를 조성된 토지로 주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는 뭐죠? 좀 그렇죠. 왜냐면 돈도 안 받고 해주겠다는 얘기니까 돈 안 받는 거예요. 돈 받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해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부탁을 하는 거죠. 뭐라고 그래요? 각각 가지고 있는 토지 중에 일부는 나한테 얼마는 줘야 된다. 그럼 그거 가지고 내가 이 사업하는 비용으로 쓰고 또 뭐죠? 공공시설 설치하는 비용으로도 쓰겠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토지를 얼마씩 받게 됩니다. 그걸 뭐라 불러요? 토지 부담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사업시행자한테 주게 되는데 그 사업시행자를 주면 사업시행자가 그걸 가지고 활용하는 토지를 뭐라 불러요? 보류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는 비율이 무슨 비율이에요? 보류지 면적이에요. 항상 얘기하는 게 여러분 아시죠? 학교 나오는데 배웠던 게 공식을 물어볼 때 분수가 나오면 물어보는 게 어디에 올라가요? 위에 올라가요. 물어보는 게 항상 위에 올라가요. 그래서 토지 부담률이라고 하면 주는 면적이에요. 주는 게 뭐예요? 보류지 면적이에요. 위에가 보류지고 밑에는요. 나중에 환지해서 줄 면적. 아시겠어요? 그래서 밑에는 환지 계획을 해서 만든 구역 면적. 위에는 뭐죠? 사업 시행자를 위해서 주는 보류지 면적.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뒤에는 뭐냐면 원래부터 시행자가 가지고 있는 땅은 위아래 다 뭐 해야 돼요? 제외시켜야죠. 그건 제외시키고 해야지. 그래서 지금 뭐냐면 보류지 면적에다가 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아까 기속되는 토지 같은 거 있죠. 그 토지와 그리고 사업 시행자가 원래 가지고 있는 토지 이거는 이 보류지 면적에서 빼야 되고 환지계획 구역 면적에서도 뭐 해야 돼요? 빼야 돼. 위아래에서 다 뺀 거예요. 이제 궁극적으로 얘기하면 공식을 외울 때 뭐만 하냐면 토지 부담률은 위에가 주는 면적이 뭐냐면 보류지 면적 밑에는 원래 환지 계획상에 있는 구역 면적 됐나요? 그렇게 돼요. 그래서 토지 부담률을 외울 때는 머릿속에 뭐만 하냐면 보환지, 보았냐, 보았다, 보환지 이렇게 돼요.
보완지. 그렇죠? 보완지. 아시죠? 그래서 토지 부담률 보았냐, 보았다, 보완지 이렇게 된 거야. 그렇죠? 보았나, 보았다, 보완지, 보완지 이렇게 돼요. 그래서 토지 부담률은 보완지 이렇게 있고요. 보완지, 보완지, 보류지, 환지 계획으로 들어가는 구역 면적 이렇게 돼요. 그렇게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리고 밑에다가는 각각 옆에다가는 원래 사업 시행자한테 소속되는 것은 빼면 돼요. 네. 그러면 간단합니다. 문제 풀어볼게요. 자, 이렇게 나왔어요. 한번 봅니다. 도시개발 선정상 조합인 시행자가 면적식으로 환지 계획을 수립하여 환지 방식에 의한 사업 시행을 한답니다. 그때 사업 시행을 하는 경우 환지 계획 구역의 평균 토지 부담률은 얼마냐 물어봤어요. 평균 토지 부담률. 평균 토지 부담률. 그렇죠? 그럼 이제 뭐가 나오냐면 조건이 나와야 되겠죠. 이렇게 조건이 나옵니다. 그러면 평균 토지 부담률은 어떻게 구하냐면 토지 부담률 위에서부터 뭐죠? 보완지 이렇게 돼요. 그리고 밑 옆에다가는 양쪽에다가 사업 시행자가 가지고 있는 것은 뭐 한다? 위에다 각각 빼면 돼요. 이렇게 돼요. 그러면 여기서 보류지 면적 볼게요. 보류지 면적은 뭐라고 나올 거예요? 보류지 면적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공법의 계산식은요. 계산 문제는 정확해요. 그냥 공식만 외우면 그 공식에다 뭐 하면 돼요? 대입만 하면 돼요. 뭐 생각을 많이 하고 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학교랑은 좀 달라요. 그래서 공식을 외울 줄 아느냐 모르냐 그 차이예요. 근데 공식을 아예 포기하고 난 계산 문제 안 할래 하고 외우지 않은 분들은 그냥 한 문제 날아가는 거예요. 근데 공식만 외우면 가능하고요. 그러니까 다 외우라는 것도 아니고 제가 몇 가지만 외우라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 외에 나온 거 그냥 버리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보류지 면적이 얼마예요? 106,500이죠. 106,500이라고 하고 그럼 밑에는 이제 뭐냐면 환지 계획으로 들어가는 구역 면적 얼마요? 20만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리고 위아래에다가 각각 뭐는 뺀다고 그랬어요? 원래 사업 시행자가 가지고 있는 면적을 빼야 되죠. 보니까 공공시설의 설치로 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기성된 토지도 사업 시행자한테 오는 거죠. 그럼 이거 빼야 돼, 안 빼야 돼요? 빼야 돼요. 그리고 또 원래 사업 시행자가 소유한 토지 면적이 있어요, 없어요? 그게 얼마래요? 이것도 빼야 돼, 안 빼야 돼요? 그럼 둘이 합치면 얼마예요? 그럼 얼마를 빼라는 얘기예요? 3만을 빼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돼요. 됐나요? 이렇게 돼요. 그냥 공식에다가 그냥 대입만 하면 돼요. 뭐 별도로 뭐 생각하고 자식할 거 없어요. 그럼 이렇게 하면 이제 여기다가 뭐만 하면 돼요? 계산만 하면 돼요. 그러면 계산기로 그렇죠? 106,550 두드리고 마이너스하고 3005 이거 빼면 되죠. 그렇게 하셔도 되고 계산이 힘들면 공 2개씩은 다 빼고 시작해도 되고 뭘 해도 상관없어요. 그렇게 해서 여기다가 나눠주면 얼마 나와요? 40 0.45 0.45 나온다는 것은 몇 프로란 얘기예요? 45%란 얘기죠. 그래서 답은 45%. 됐나요? 간단하죠? 어렵지 않잖아요. 이 정도는 되지 않아요? 이 정도도 안 된다 그러면 안 하시면 돼요. 안 하시면 돼. 어차피 공부의 계산 문제 한 문제인데 많이 나와봤자 한 문제인데 나 그거도 힘들다 그러면 안 하시면 돼요. 학교로는 해야 되지만 학교는 계산 문제 안 하면 안 되죠. 학교는 해야 되잖아. 학교는 안 할 수 없죠. 그래서 이렇게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봐야 될 게 뭐냐면 뭐가 되는 거예요? 건축법. 건축법에 있어서 나오는 부분인데 건축법에 있어서 건폐율 용적률은 우리가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자, 건폐율은 대지 면적분의 뭐예요? 건축 면적. 건축 면적입니다. 건축 면적. 그리고 용적률은 대지 면적분의 연면적. 이렇게 됩니다. 이거 가지고 나오는 문제가 조금 까다로운 문제예요. 이 공식을 이용한. 그래서 이건 계산 문제를 제가 별도로 체크 안 해놨어요. 왜냐하면 이건 다양해요. 문제 나온 게 지금까지 다양해요. 그림 문제도 있고 막 그래요. 근데 이 문제가 나왔을 때는 여러분들이 힘들 수가 있는데 어쨌든 생각하셔야 될 게 뭐냐면
건폐율 용적률에서 주로 물어보는 게 뭐냐면 건폐율이 얼마냐, 용적률이 얼마냐 이렇게 안 물어봐요. 뭘 물어봐요? 건축 면적이 얼마냐 물어봐요. 그리고 또 뭘 물어봐요? 연면적이 얼마인지 물어봐요. 최대 지을 수 있는 건축 면적은, 최대 지을 수 있는 뭐죠? 연면적은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그때 그 지역의 건폐율하고 용적률을 뭐 한다는 얘기예요? 주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건폐율과 용적률을 구하는 문제는 잘 안 내요. 아시겠어요? 그걸 응용하는 문제가 나오는 거지. 그래서 한 번 더 생각을 해야 되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조금 까다로운 문제는 이거보다 좀 깊숙하게 들어간 문제들이 있긴 있어요. 그때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일단 건축 면적 부분일 때는 그러니까 시험 문제에서 이거 둘 중에서 뭐가 또 많이 나오냐면 용적률 가지고 하는 문제가 훨씬 더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용적률의 연면적 부분을 가지고 얘기할 때 이때 여러분들 연면적에 들어가지 않는 요소들이 있어 없어요? 있죠. 그런 부분들도 같이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론적으로. 그거 가지고 중요해요. 왜냐면 지하층 면적 안 들어가고 그리고 지상층 중에서도 피난 부분 안 들어가죠. 피난 부분 안 들어간 거 아시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그런 부분. 또 하나가 뭐냐면 각 층 바닥 면적의 합계가 연면적이 되다 보니까 우리 지붕 쪽 부분 있죠. 그 맨 꼭대기 지붕 쪽 부분이 다락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포함할 때 다락은 얼마 이하는 바닥 면적에 삽입하지 않아요. 다락의 높이가 얼마 이하일 때 바닥 면적에 삽입 안 해요. 1.5죠, 1.5. 1.5m 이하는 바닥 면적에 삽입 안 해요. 그럼 예를 들어서 위에 건물이 이렇게 나왔는데 이 위쪽 부분을 다락이라고 해서 이렇게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럼 다락인데 이 높이가 1.5m라고. 그럼 이쪽 바닥 면적은 들어가지 않는다는 걸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한다고 또 이렇게 나온 경우도 있겠죠. 이렇게. 그럼 이쪽에는 이쪽 높이가 얼마? 1.8m예요. 1.8m. 그러면 이렇게 지붕이 경사 지붕일 때는 1.8m까지를 다락으로 인정해줘요. 그럼 이때는 이거 자체가 바닥 문제에 들어가지 않는다. 그런 식으로 시험 문제가 나온 거예요. 이렇게 단면을 주어지고 각각의 이쪽의 바닥 면적 얼마, 이쪽의 바닥 면적 얼마, 바닥 면적 얼마 주어지고 그러면 각층 바닥 면적 합계가 연면적이 되니까 그렇게 해서 구하는 경우도 있고 막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다양하게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한 내용은 여러분 생각하실 때 그냥 이걸 전체적인 걸 가지고 다 외운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건폐율과 용적률 부분이 이런 부분이 있구나 정도만 그렇게만 기억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렇게만 봐주시면 돼요. 그 정도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예상 문제는. 됐나요? 가능하겠죠? 오케이. 그래서 이 정도만 좀 봐주시면 돼요. 오케이. 그래서 계산 문제는 그렇게 간단하게 그 정도만 정리해 주세요. 조금 쉬었다가 이제 뭐 할 거냐면 테마 5번째. 그날 다음날 포함 제 부분 이 부분을 할 겁니다. 이거는 이제 스피드하게 막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이 뭐냐면 그날인지 다음 날인지 그걸 체크해서 찾아내셔야 돼요. 그리고 이게 포함이다 제외다 두 개가 나오기 때문에 그걸 찾아내야 돼요. 그래야 다음 편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쉬시고 이제 밥 먹었으니까 커피 한잔 하시고 그리고 이때 정신을 바짝 차리시고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좀 쉬었다 들어가죠.